나는 평생을 악착같이 살아온 사람이었지요. 그 흔한 정이 그리웠던 것도 아니었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 없이 혼자 힘으로 버텨냈거든요. 그랬던 내가 퇴직을 앞두고는 어쩐지 마음이 복잡했답니다. 지난 세월 온갖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지켜냈던 나의 삶이 이젠 서서히 저물어가는 것만 같았지요. 회사에서는 젊은 대표가 나에게 퇴직금 정산 문제로 찾아왔었답니다. 그는 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내게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는데 나는 그의 젊고 어수룩한 얼굴을 보며 속으로 제가 뭘 안다고 저렇게 나서는 걸까 하고 못마땅해 했답니다. 김 부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금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제 날짜에 약속한 금액 전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꽤나 진정성 있게 들렸지만 나는 그저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었답니다. 세상은 믿을 놈 하나 없다는 것을 지난 60여 년간 뼈저리게 느껴왔던 나였거든요. 특히나 돈 문제 앞에서는 더욱 그랬지요. 얄팍한 이빨림으로 사람 속 뒤집어 놓는 인간들을 한두 번 겪은 게 아니었으니 말입니다.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그저 젊은 사장의 의례적인 말만을 읽어냈을 뿐이었답니다. 우리 집 거실 창밖으로는 희뿌연 미세먼지가 가득한 하늘이 보였답니다.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도 그 미세먼지처럼 뿌옇게 흐려지는 것 같았지요. 저 젊은 대표가 과연 나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그가 내 세월의 무게를 단일 그램이라도 짐작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감이 밀려왔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했지만 나는 오히려 그 말이 더 미덥지 않게 들렸답니다. 마치 자신 없는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믿는다고 해봤자 소용없는 세상인데 하고 비꼬는 듯한 말을 내뱉었답니다. 나의 말에 그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고개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꼭 약속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그 모습이 어찌나 답답해 보이던지 나는 속으로 이래서 젊은 것들은 안 된다고 혀를 끌끌 찼답니다. 퇴직금 액수는 꽤나 큰 돈이었거든요. 나의 노후가 걸린 문제였으니였지 쉽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젊은 대표가 돌아간 후에도 나는 한참 동안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평생을 헌신했던 회사 그리고 그 회사를 책임진다는 젊은 대표의 약속. 과연 나는 그를 믿을 수 있을까요? 나는 그저 내 불안한 마음을 탓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만을 바랄 뿐이었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내 속을 갉아먹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나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설쳤고 불안한 예감은 좀처럼 가시지 않았답니다.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것을 보며 나는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회사를 떠난 지 며칠이 흘렀답니다. 퇴직금 입금 약속 날짜는 이미 지났는데 감감무소식이었지요.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통장 앱을 켜보고 또 켜봤답니다. 하지만 잔고는 변함이 없었지요. 초조함과 함께 나의 못된 신보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답니다. 거봐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동시에 깊은 배신감에 사로잡혔답니다. 회사 근처를 배회하는 내 발걸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지요. 내가 30년 넘게 청춘을 바쳤던 그 건물을 올려다보니 왠지 모르게 서글픈 감정이 밀려왔답니다. 저곳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던가요? 하지만 이제는 그저 차갑고 무정한 콘크리트 덩어리처럼만 느껴질 뿐이었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휴대폰을 쥐고 연신 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답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는 자동 응답 메시지만 반복될 뿐 그의 목소리는 들을 수 없었지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건물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그들 사이에는 내가 아는 얼굴들도 몇몇 있었지만 나는 애써 그들을 피했답니다. 이 꼴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혹여나 나를 알아보고 아는 채라도 할까봐 나는 고개를 숙이고 인파 속으로 숨어들었답니다. 예전에 내 지인 중 한 명이 퇴직금 문제로 회사와 소송까지 가는 걸 봤었지요. 그때 나는 찌쩌러니 세상 살기 힘들지. 미리미리 확인했어야지 하고
혀를 찼던 기억이 생생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바로 그 꼴이 된 것만 같았지요.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젊은 대표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지 말았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밤늦게까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었답니다. 나의 초조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답니다. 결국 내 등을 친 거구나. 그 젊은 녀석이 나 같은 늙은이를 우습게 본 게 틀림없어. 나는 분노에 몸을 떨었답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혹시나 회사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표가 잠시 해외 출장이라도 갔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못된 신보는 그런 합리적인 생각들을 모두 짓밟아 버렸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는 옛말처럼 나는 그저 그가 나를 기만한 것이라고 단정 지어버렸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는 것을 보며 나는 한숨만 길게 내쉬었답니다. 나의 퇴직금은 과연 무사히 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영영 사라져버리는 걸까요? 나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다음날 아침을 기다렸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동네 편의점 ATM으로 달려갔답니다. 이미 여러 번 확인했던 계좌였지만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밤사이에 입금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미련 때문이었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눌렀지요. 잔고 조회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화면에 나타난 금액은 어제와 똑같았답니다. 단 1원도 늘어나지 않은 채 말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배신감과 분노가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더군요. 이런 파렴치한 놈, 나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답니다. 편의점 안은 한가했답니다. 늦은 시간이라 손님도 거의 없었고 젊은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에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휴대폰을 꺼내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답니다. 여러 번 시도 끝에 겨우 연결이 되었지요. 여보세요? 대표님. 나의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지쳐 보였답니다. 김 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는 마치 내가 전화할 줄 몰랐다는 듯이 답했지요. 무슨 일이라니요? 지금 퇴직금이 아직도 안 들어왔잖아요. 약속은 폼으로 하셨습니까?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세요? 나는 흥분해서 소리를 질렀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벌어온 돈인데 이렇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지요. 아, 그게 부장님 죄송합니다. 회사 사정이 좀 안 좋아서. 그의 변명은 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답니다. 뻔한 거짓말이군. 나는 그의 말을 끊었지요. 사정이 안 좋으면 남의 돈을 떼먹어도 되는 겁니까? 내가 얼마나 이 돈을 기다렸는데. 어차피 나 같은 늙은이는 우습게 보였겠지. 나는 독서를 퍼부었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힐끗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나의 분노는 이미 주체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당장 돈 보내세요. 안 그러면 가만히 안 있을 줄 아세요. 나는 협박하듯 말했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답니다. 부장님, 지금은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답니다. 나는 그 목소리에서 진심보다는 그저 회피하려는 꼼수만을 읽어냈답니다. 결국 날 속였어. 나는 다시 한번 배신감에 몸서리쳤답니다. 지난 날라를 믿고 따랐던 후배들에게 늘 세상은 냉정하다, 절대 남을 믿지 마라고 가르쳤던 내가 결국 이렇게 당하고 만 것이었지요. ATM 불빛 아래서 내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답니다. 차가운 ATM 화면이 나의 처량한 모습을 비추는 것만 같았지요. 내 돈은 영영받을 수 없는 걸까요? 나는 그대로 편의점을 나와 어두운 밤거리를 헤매었답니다. 집으로 돌아 오니언 관문 앞에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답니다.
평소 왕래도 뜸했던 친척이었지요. 그는 시종일관 퉁명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다. 짜고짜 빚 이야기를 꺼냈답니다. 삼촌,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요. 저희 집이 예전에 삼촌한테 빌려드린 돈 말입니다. 그거 이제 슬슬 갚으셔야지요. 나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당황했답니다. 오래전 작은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내가 도와준 돈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와서 갚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나는 그동안 그 돈을 돌려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답니다. 내가 힘들 때마다 나를 찾아와 돈을 빌려가던 친척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마다 나는 그들에게 잔소리를 퍼부었지만 결국에는 돈을 쥐어주곤 했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차가운 시선과 외면뿐이었지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너희한테 돈을 빌렸다고 그래. 네 아버지한테 빌려줬지. 나의 목소리에는 이미 날카로운 가시가 돋아나 있었답니다. 친척은 내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한숨을 쉬었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그 채무는 저희가 상속받는 거나 마찬가지랍니다. 지금 저희 집도 사정이 안 좋아서요. 삼촌 퇴직금 받으셨다고 들었는데 그 돈으로 갚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답니다. 내가 퇴직금을 받았다고? 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인가? 나는 분노와 함께 억울함에 치를 떨었답니다. 아직 퇴직금은커녕 회사 대표에게 제대로 된 해명도 듣지 못했는데 말입니다. 나의 모든 불운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만 같았지요. 나는 친척을 매몰차게 돌려보냈지 만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답니다. 가뜩이나 퇴직금 문제로 속을 끓이고 있는데 이제는 친척들의 빚 독촉까지 시작된 것이었지요.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답니다. 내 노후는 이대로 파탄나는 것인가? 낡은 집안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왠지 모르게 초라하고 낡아 보였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가족 사진 속에는 웃고 있는 나의 젊은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저 지치고 초췌한 노인일 뿐이었지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아끼고 아꼈던가요? 남들 다 하는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본 적 없고 맛있는 음식 한번 사 먹는 것도 아까워하며 살았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이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요. 나는 친척의 빚 독촉에 대한 법적인 조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봤답니다. 그들에게는 내 퇴직금 문제와는 또 다른 복잡한 채무 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결국 나는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벌어온 돈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허무하게 빼앗길 수는 없었으니까요. 나는 밤늦도록 잠 못 이루며 머릿속으로 온갖 시나리오를 그려보았답니다. 내가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는 독한 결심이 나를 지배했지요. 내 집은 더 이상 나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답니다. 그저 차가운 현실이 나를 옥죄어오는 답답한 공간일 뿐이었지요. 나는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밤하늘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답니다. 결국 나는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답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내용 증명 발송을 의뢰했지요. 사무실 안은 왠지 모르게 차갑고 딱딱한 분위기였답니다. 파일들이 가득 쌓인 책상과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적힌 서류들을 보니 내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물러설 곳은 없었지요. 나는 법무사에게 회사 대표의 만행을 하나하나 설명했답니다. 나의 말을 듣던 법무사는 시종일관 무표정한 얼굴이었지만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 발송 후에도 답이 없으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부장님께 유리한 증거들이 많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의 말에 나는 잠시 안도하는 듯 했지만 동시에 또 이렇게 복잡하게 가는구나 하는 한숨이 절로 나왔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게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법의 힘을 빌려서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나도 비참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법무사에게 혹시 대표와 연락이 닿았는지 물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답니다. 아직 아무런 연락도 없습니다.
저희가 몇 번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의 대답에 나는 다시 한번 분노의 치를 떨었답니다. 이 비겁한 놈.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내 마음속에는 그 젊은 대표에 대한 혐오감이 활활 타올랐답니다. 그는 내게 퇴직금을 약속하며 미소 짓던 그 청년이 아니었답니다. 그저 나의 노후를 짓밟으려는 파렴치한 사기꾼일 뿐이었지요. 법무사 사무실을 나와서도 나는 한참 동안 거리를 헤매었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들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세상에서 나 혼자만 동떨어져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답니다. 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법률 용어와 소송 절차로 가득했지요.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혹시나 내가 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불안감이 나를 덮쳐왔답니다. 나는 지난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하게 버텨왔던 나의 모습을 떠올려 봤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긍정적인 생각도 내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답니다. 그저 차갑고 냉정한 현실만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았지요. 나는 그대로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 보았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답니다. 며칠 후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냈던 내용 증명이 반송되어 돌아왔다는 연락을 받았답니다. 나는 곧장 우체국으로 향했지요. 반송된 우편물을 받아든 순간 내 손은 왠지 모르게 떨렸답니다. 주소 불명이라는 빨간 글씨가 내 눈에 박히는 것만 같았지요. 이것 봐라. 주소까지 옮겨서 도망친 거 아니야? 나는 그 즉시 대표가 나를 속였다는 확신에 사로잡혔답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거든요. 우편물을 받아들고 우체국을 나서려는데 서류 봉투 틈새로 무언가 삐져나와 있는 것이 눈에 띄었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이었지요. 나는 무심코 그 조각을 꺼내들었답니다. 찢어진 종이에는 흐릿하게 글자들이 인쇄되어 있었고 어떤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눈을 비비고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거기에는 보험 지급 그리고 내가 알 수 없는 복잡한 숫자와 함께 나의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것 같았답니다. 이게 대체 뭘까? 이상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나는 이 종이 조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지요. 그저 단순한 광고지 조각일 수도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심장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답니다. 나는 그 찢어진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소중히 넣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이 조각이 앞으로 벌어질 일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우체국을 나서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라의 발걸음은 더욱더 무거워졌답니다. 내용 증명이 반송된 사실만으로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데에 찢어진 종이 조각은 나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는 것 같았지요. 마치 미궁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빠져드는 느낌이었답니다.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답니다. 나는 밤늦도록 그 종이 조각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답니다. 결국 나는 잠 못 이루고 밤을 지새웠지요.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보며 나는 한숨만 내쉬었답니다. 결국 나는 대표의 집 앞까지 찾아갔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나의 분노는 이미 극에 달해 있었지요. 벨을 여러 번 눌렀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답니다. 이 비겁한 놈 끝까지 날 피하려는구나. 나는 속으로 욕설을 내뱉었답니다. 빌라 건물은 조용했고 주변은 어둠에 잠겨 있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음침한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지요. 나는 초인종을 누르는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소리쳤답니다. 대표님, 안에 계신 거 다 압니다. 당장 나와서 내 퇴직금 내놓으세요. 나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 있었지만 분노에 찬 외침은 밤의 정적을 깨트리기에 충분했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조금 열렸답니다. 틈새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왠지 모르게 초췌하고 지쳐 보였지요. 하지만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동정심을 느낄 새도 없었답니다. 아니, 지금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제가 드릴 말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감돌았답니다. 나는 그의 냉담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답니다. 뭐라고요?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당신은 지금 내 노후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나는 온갖 독설을 퍼부었답니다. 나의 말에 그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그저 나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공허해 보였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만 받아들였답니다. 당장 내 돈 내놓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법적으로든 어떻게든 끝까지 갈 겁니다. 나는 이를 갈며 소리쳤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문을 닫으려고 했지요. 나는 그 순간 그의 팔을 붙잡았답니다. 어딜 도망가려고. 끝까지 비겁하게 굴지 마. 나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왠지 모르게 맥없이 내 손을 뿌리쳤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아버렸지요.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나는 그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졌답니다. 나의 절규는 허공에 흩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상실감과 배신감이 나를 덮쳤답니다. 결국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이 젊은 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깔보는구나. 나는 빌라 건물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유난히도 차갑게 빛나는 것만 같았지요. 지난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얼마나 많은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떠올라 괴로웠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뿐이었지요. 나의 노후는 이대로 파탄나는 것일까요? 나는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참아냈답니다.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답니다. 나는 다시 일어섰고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답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와 함께 복수심이 활활 타오르는 것 같았지요. 두고 봐라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다. 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를 악물었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회사로 찾아갔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거든요. 회사 건물은 왠지 모르게 한산하고 적막한 분위기였답니다.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몇몇 직원들이 힐끗 나를 쳐다보는 것이 느껴졌지만 나는 개의치 않았답니다. 김 대표 당장 나와. 나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사무실을 둘러봤지요. 내 목소리는 이미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쉬어 있었답니다. 안쪽 사무실에서 그가 천천히 걸어 나왔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욱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비쩍 마른 것 같기도 했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그런 모습에 동정심을 느낄 겨를이 없었지요. 거짓 연기겠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여기까지 또 찾아오셨군요, 부장님.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나는 그 목소리에서 회피하려는 의도만을 읽어냈답니다. 당신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내가 여기까지 찾아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퇴직금 당장 내놓으세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습니다. 나는 테이블을 손으로 내리치며 소리쳤답니다. 사무실 안에 있던 직원들은 놀란 듯 나를 쳐다봤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답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뿐이야. 나는 스스로를 다독였답니다. 나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서 있었고 이대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답니다. 부장님 지금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답니다. 나는 그의 사과에 더욱 분노했답니다. 사과? 지금 사과할 때가 아니지. 내 돈을 내놓으라고. 나는 그의 멱살이라도 잡을 듯이 그에게 다가갔답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다 끝날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젊은 놈들 때문에 멀쩡한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는 겁니다. 내가 이 돈 받으려고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아세요? 당신은 내 청춘을 짓밟고 내 노후를 훔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의 면전에 대고 독설을 퍼부었답니다. 나의 말에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그저 묵묵히 나의 비난을 받아들일 뿐이었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그저 나약한 변명으로 치부해버렸답니다. 난 이제 당신 말 한마디도 안 믿습니다. 서류 내놓으세요. 내 퇴직금 정산 서류 말입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나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철을 가리키며 소리쳤답니다. 나의 분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답니다. 그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서류철을 향했답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구나. 나는 안도감과 함께 왠지 모르게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답니다. 나는 이제 이 비겁한 젊은 대표에게서 나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에 대한 증오심이 더욱 커져만 갔지요. 그는 힘없는 손길로 서류철을 열었답니다. 왠지 모르게 주저하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나는 그가 또 무슨 꼼수를 부리려는 건가 싶어 매서운 눈초리로 그를 노려봤답니다. 뭘 꾸물거려요. 빨리 내놓지 않고. 나의 재촉에 그는 마지못한 듯 서류 한 뭉치를 내게 건넸답니다. 나는 그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지요. 나의 손에 잡힌 서류는 생각보다 얇았답니다. 이게 전부라고? 퇴직금 명세서가 이렇게 얇을 리 없는데. 나는 의아해하며 서류를 펼쳤답니다. 나의 눈은 그 서류 위를 빠르게 훑었지요. 이제 끝이다. 드디어 내 돈을 받아낼 수 있겠어. 나는 비아냥거리는 미소를 지었답니다. 하지만 나의 시선이 서류의 특정 부분을 향하는 순간 내 얼굴에서 미소는 사라지고 말았답니다. 눈에 들어온 글자들은 나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었거든요. 퇴직금 정산 서류라고 생각했던 그 종이에는 보험금 수령 확인서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내가 모르는 보험 상품명과 함께 거액의 보험금이 피보험자 김철수 즉 나의 이름으로 지급되었음을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었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나는 혼란에 빠졌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단 말인가요? 게다가 보험금 수령 사유는 더욱더 나를 경악하게 만들었답니다. 중대질병 진단. 나는 서류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꼈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지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답니다. 내가 그동안 이 젊은 대표를 오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의 초췌한 얼굴과 지친 목소리가 이제야 다른 의미로 다가왔답니다. 설마 내가 큰 실수를 한 건가? 나의 마음속에는 불길한 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답니다. 나는 당장 그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답니다.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이 나를 짓눌렀지요. 나는 다시 한번 서류를 꼼꼼히 읽어내려갔답니다. 그리고 서류의 맨 마지막 줄에서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하고 말았답니다. 보험료 납부자, 이빈원 회사 대표.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요. 그동안 내가 이 젊은 대표를 얼마나 못되게 몰아붙였던가요? 사기꾼이니 파렴치 아니니 하며 온갖 독설을 퍼부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나를 위해 몰래 보험에 가입해주고 보험료까지 대신 납부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것도 내가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내 퇴직금이 아니라 나를 위한 보험금이었다니.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살아왔는지 깨닫고는 스스로를 자책했답니다. 그의 눈빛 속에서 읽었던 슬픔과 지쳐 보이는 모습이 이제야 진정한 의미로 다가왔답니다. 나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답니다. 나는 그 서류를 움켜쥔 채 그대로 병원 로비로 향했답니다. 그의 뒤를 따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해야 했답니다. 그는 나의 옆에서 나지막이 입을 열었지요. 부장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찾고 있었는데 이렇게 되어서야 말씀드리게 되었네요. 그의 목소리는 왠지 모르게 힘이 없었답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나의 코를 찔렀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이어갔답니다. 사실 부장님께서 퇴직하시기 한 달 전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을 때 병원에서 제가 부장님의 보호자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분들께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부장님 말씀에 제가 보호자 등록을 자청했었지요. 그때 부장님께서 중대질환 판정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을 꿰뚫었답니다. 내가 몰랐던 나의 병 그리고 그 병을 나 대신 알고 있었던 이 젊은 대표의 희생. 나는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왜 내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는지, 왜 그가 그토록 초췌한 모습이었는지, 왜 그는 나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풀렸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답니다. 그리고는 다시 입을 열었지요. 저는 부장님의 치료비와 퇴직금을 동시에 감당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회사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았고요. 그래서 부장님 몰래 보험에 가입해드리고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충당하고 남은 돈으로 퇴직금을 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건강이 갑자기 나빠져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나를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답니다. 제 건강이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는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의 손에는 왠지 모르게 주사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고 그의 얼굴은 병색이 완연했답니다. 저도 암 투병 중입니다. 부장님께는 절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네요. 그의 고백은 나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답니다. 바닥에 떨어진 내 눈물은 차가운 병원 바닥을 적셨답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큰 오해 속에서 그를 비난하고 저주했는지 깨닫고 나는 나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나를 위해 퇴직금 대신 보험을 들어줬고 심지어 본인도 암 투병 중이었다니. 나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답니다. 나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대표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잠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답니다. 나는 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답니다. 나의 통곡 소리는 병원 로비의 소음 속에서도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지요. 사람들의 시선은 나에게로 향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신경 쓸 수 없었답니다. 오직 나의 못난 마음과 그에게 행했던 나의 모든 독설이 나를 짓누를 뿐이었답니다. 나는 내 스스로가 너무나도 한심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세상의 냉혹함과 인간의 이기심이 사실은 나 자신의 내면에 존재했던 것이었지요. 나의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통곡했답니다. 며칠이 흘렀답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잘못들을 뼈저리게 반성했답니다.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못된 신보는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지요. 나는 작은 선물을 들고 다시 편의점 앞으로 향했답니다. 한때 나의 분노와 배신감이 폭발했던 그곳이었지만 이제는 왠지 모르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을 것만 같았죠. 나는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ATM 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답니다. 한때는 그 기기 앞에서 좌절하고 분노했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변화시킨 소중한 경험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를 만났을 때 나는 왠지 모르게 숙연해졌답니다. 그는 여전히 병색이 완연했지만 왠지 모르게 평화로워 보이는 얼굴이었지요. 나는 그에게 조용히 다가가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건넸답니다. 대표님, 지난번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고 못난 마음을 가졌던 탓입니다. 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감사함이 담겨 있었답니다. 그는 나의 선물을 받아들고는 옅은 미소를 지었답니다. 아닙니다, 부장님.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 그의 말은 나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답니다. 나는 그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해주신 모든 일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몹쓸병에 걸린 것도 모르고 대표님께 온갖 독서를 퍼부었으니 저 같은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나의 눈시울은 다시금 뜨거워졌답니다. 그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답니다. 괜찮습니다, 부장님.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다행이지요. 부장님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만 같았답니다. 편의점 앞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평화로워 보였고 나는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지기 시작했답니다. 나는 그에게 작은 커피 한 잔을 대접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답니다. 나의 병세에 대한 이야기, 그의 투병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을 공유했답니다. 내가 겪었던 오해와 분노는 이제 용서와 감사함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나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못된 신보나 불신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답니다. 그저 그에 대한 깊은 존경심과 함께 앞으로 남은 시간을 소중히 살아가야겠다는 다짐만이 가득했답니다. 편의점 앞을 나서며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인사를 건넸답니다. 우리의 인연은 이제 새로운 의미로 다시 시작되는 것만 같았지요.